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만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얼마 안 남았는데. 야. K 팬덤의 근원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인문학의 힘. 오늘이 14일이니까 12일이었나? 메타 세상에서 형성되는 K 팬덤의 근원은 공감이다. 공감. 여러 번 강조했듯 디지털 문명의 권력은 구독과 좋아요. 그걸 만들어내려면 우선 공감해야 한다. 한국인이 보편적 인류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역사와 관련이 깊다. 먼저 나라를 세운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홍익인간이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다. 전쟁을 통해 널리 세상을 정복하라가 아니다. 참 특이하다. 이런 정신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다. 태조 이성계는 건국 6년 만인 1398년 국가발전의 근간은 인재양성이라고 판단하고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태학, 국자감의 맥을 이어 성균관을 설립했다. 그런데 성균의 뜻이 범상치가 않다. 성은 이룰 성자, 이룬다는 뜻으로 개인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리고 규는 나아가 세상을 고르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교육의 목표가 개인이 잘 배워 성공하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사회에 반드시 기여하라는 것이다. 교육 과정의 근간이 되는 유학, 성리학도 그 본질은 사회에 대한 고민, 인간에 대한 배려로 가득하다. 물론 너무 지나친 면도 있지만 근본 정신은 세상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다. 훈민 정음에 담긴 인권과 배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바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다. 이 시대에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학자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가 기가 막히다. 요약하면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배우려고 해도 너무 어려우니 신분 상관없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원래 문자는 귀족들의 전유물이다. 특히 15세기에는 더더욱 그랬다. 지배층은 문자를 독점해야 피지배층을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노비가 받기로 한 세경을 구두로 약속하는 것과 문서로 계약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문자를 아는 건 권력을 갖는 것과 같다.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채만리를 비롯한 많은 사대부가 극렬하게 반대한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봉건 국가에서도 피지배층을 위한 문자를 만들고 지식을 가르치는 데 노력한 집권층은 없었다. 더구나 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왕권을 오래 유지하려면 백성은 복종해야지 각성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조선은 건국 초부터 나라가 잘 되려면 모든 백성이 공부해야 한다며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보급했다. 기존의 양반들이 쓰던 한문은 일반인이 배우기에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말이다. 사실 한자는 중국인들도 여전히 어려워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발명된 문자 훈민정음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계급이 분명히 나눠진 봉건사회 때부터 약자를 배려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를 소중히 여겼다. 세종대왕 이후 누구나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라고 믿게 되었다. 과거 시험 제도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양반 태생에게 국한되긴 했지만 인재를 시험으로 뽑은 것이다. 권력은 세습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으로 쟁취한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뿌리내리게 했다. 봉건 체제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정신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져 왔다. 언어와 고유의 문자를 가지게 된 한국인은 특이하게 인간의 감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살아왔다. 잘은 몰라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마음 따뜻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닐까. 그 흔적이 바로 우리말에 남아있는 감정에 대한 단어이다.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풍부한 게 한국어이다. 기본적인 감정 표현은 물론이고 아주 섬세하다. 꿀꿀하다, 찝찝하다, 찜찜하다, 꺼림직하다, 아릿하다, 짜릿하다, 시원하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우리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최근 한 유명 음식 컬럼니스트가 맨하튼 한 식당 육동식의 돼지곰탕을 뉴욕타임즈 2023년 최고의 음식으로 선정하면서 이 특별한 표현을 시원한 맛으로 미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뜨거운데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오묘한 감정이다. 그 외에도 한국어에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 켜켜이 그 감정을 언어에 쌓아왔다. 심지어 욕도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하다. 욕이란 원래 감정을 자극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만들어진 표현이다. 각 지역의 사투리까지 합치면 그 표현력은 정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다. 황당한 것은 심지어 욕을 즐긴다는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만난 밥과 욕을 함께 먹는 걸 즐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욕을 회화하고 유머로 즐기는 자유자재 언어의 마술사, 그 오래된 전통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여지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 이모티콘 9,000가지 쓰는 감정의 민족. G세대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언어적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또 빠르게 전파되는 중이다. 단톡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네입니다. 그런데 네라는 표현을 냉, 냄, 네네, 뉴니 등 무려 16가지의 표현으로 나눠 쓰라고 정리해준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정 표현 이모티콘을 쓴다. 23년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누리집을 통해 숫자로 본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라는 재밌는 통계를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자들이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총 2,500억 개의 이모티콘을 썼다고 한다. 23년 상반기만 해도 하루 평균 7천만 건의 이모티콘을 썼는데 전년 대비 하루 1,000만 건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한다. 갈수록 더 신나게 감정 표현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잘 보여준다.
카톡 이모티콘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4만 5천여 가지로 분류하고 사용자들이 풍부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인사도 반가운 인사, 수줍은 인사, 깍듯한 인사, 사랑스러운 인사, 귀여운 인사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왜 그런 표현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가려서 할까?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할까? 가장 자주 쓰는 단어 내를 표현하는 이모티콘만 무려 9,000가지에 이른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게다가 그 수많은 이모티콘을 전문가만 창작하는 것이 아니다. 12세부터 81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창작자 1만 명 이상이 이모티콘 창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세계에서 가장 감정 상태에 관심이 많고 세심하고 심지어 돈도 팍팍 쓰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심리학에 관한 책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다. MBTI 분석이 유행하면 그야말로 전 국민이 그걸로 한바탕 난리를 쳐야 속이 시원하다.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은 관심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디지털 세대 소비자의 공감이 자산인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더욱 잘 키우고 소중히 가꿔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 시대가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도구는 달라지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여전하다. 소비자가 왕인 팬덤 경제에서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것은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다. 특히 인문학적 요소들은 더더욱 그렇다. 글로벌 팬덤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더 깊이 학습하고 인문학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언어이다. 언어가 있어야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 그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팔레트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풍성해야 작가가 인간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잘 포착한 맛깔나는 대본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작가가 쓴 표현을 감독이 이해해야 영상에 담을 수 있다. 배우도 마찬가지다. 좋은 배우는 몰입감이 엄청나고 실제 자기가 극 중의 주인공인 듯한 표현을 한다. 이것도 그 감정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이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전 세계인이 공감한 것도,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춤과 노래로 전 세계 팬덤을 만든 것도 수천 년 우리 역사에 아로새겨진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글로벌 팬덤 한국의 문화유산과 콜라보하다. 역사를 통해 쌓아온 보석 같은 인문학의 힘이 디지털 세상을 만나 만개하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것은 팬덤을 만드는 강력한 인문학의 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자산을 가졌는데도 그걸 발전시켜 디지털 시대에 접목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안 먹어. 왜? 안 먹어. 삐졌어? 삐졌어. 얼른 뭐요? 아까 내가 하여튼 다시 읽어야지. 글로벌 팬덤 한국의 문화유산과 콜라보하다. 역사를 통해 쌓아온 보석 같은 인문학의 힘이 디지털 세상을 만나 만개하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것은 팬덤을 만드는 강력한 인문학의 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자산을 가졌는데도 그걸 발전시켜 디지털 시대에 접목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그 중요성을 공감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지 말도 못 배운 아기들이 아기상어를 왜 그렇게 많이 보는 거지? 전 세계 MZ는 왜 우리 웹툰에 열광하는 거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어떻게 차지한 거야? K-팝은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 거지? 이런 질문만 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유 없는 팬덤은 없다. 긴 호흡을 갖고 인문학 전공자들이 연구해 그것을 팬덤의 데이터와 연결해서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 그래야 더 근원적인 팬덤을 지속시킬 수 있다. 첨단 무기를 만들려면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저러다 금방 시들해지겠지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역시 대한민국이야 하며 국뽕에 취하는 데서 그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도대체 한국 문화 팬덤이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확산되었는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분석 중이다. 캐나다의 한 방송에서는
K-팝의 인기 비결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 문화도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가적 지원 사업을 펼쳤다. 원래부터 제조업이라면 자신 있던 코리아라서 기획사 사장들이 마치 상품을 제조하듯 아이돌 가수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하게 되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방송에까지 태웠다. 심지어 몇몇 전문가가 인터뷰하면서 혹독한 아이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합숙소 사진까지 곁들이니 누가 봐도 진짜 믿을 만한 내용이 된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이 해외에서 방송으로 나온다. 우리가 가진 수천 년의 역사,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 가족과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등 근거로 삼을 만한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이 즐비한데 우리가 그걸 잘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내가 한번 얼기설기 엮어보겠다. 우리나라 일반 대중의 도덕성이 높기로 아주 유명하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 앞에 택배가 놓여 있어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다.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전철에 가방을 놓고 내려도 거의 100% 돌아오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BBC 같은 권위 있는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실험까지 해봤다. 다른 나라의 결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인은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법이 없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범죄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안 하려는 대중의 심리가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누가 계몽한다거나 단지 CCTV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해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지갑이나 택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탈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사람에 대한 그런 깊은 배려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간에 대한 배려는 한국인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런 문화적 유산이 있기에 다양한 컨텐츠의 인류 보편의 공감 스토리를 잘 버무려 넣을 수 있었고 그것이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어 팬덤으로 형성된 것이다. 훈민정음도 팬덤과 엮인다. 최근 전 세계의 한글 열풍이 심심치 않다. 한글 창제는 인류사의 유일한 사건이며 너무나 과학적이고 또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찬사가 이어진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스토리에도 아주 깊은 배려의 정신이 담겨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누구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든 것이다. 교육의 전통도 무시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미 1398년 조선왕조 건국과 거의 동시에 성균관을 설립해 국가 인재 양성의 근간으로 삼았고 누구나 과거 시험을